꽃기린 이무견 단편소설. 화면이 바뀔 때마다 남편은 이마살을 찌푸리며 돌아눕는다. 소리를 작게 줄였건만 깊은 잠을 못 자는 눈치다. 볼륨을 더 줄이고 채널을 돌린다. 조금 전까지 노랑머리에 귀걸이를 건 계집애들보다 예쁘장한 사내 녀석들이 시시덕거리던 채널에서는 100살까지 보장한다는 보험 상품을 광고하는 중이다. 시답지 않게 주절거리는 사내들의 수다를 들을 심사도 아니고 100살까지 보장한다는 보험 광고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사는 게 뭐 그리 재미있다고. 지금도 온 몸뚱이가 이리 아프고 쑤시는데 100살까지 살아서 먼 영화를 보겠다는 건가. 공연히 부하같이 밀어 채널을 돌리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다. 화면에 남아있던 검은 펜 자국이 보험을 선전하는 늙은 배우의 얼굴을 쓱 긋는다. 동진이 짓이다. 아침에 수진이를 어린이집 차에 태워보내고 와보니 3살짜리 동진이가 TV 화면을 스케치북 삼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손과 방바닥에도 온통 검은색으로 칠갑을 해놓았다. 악다구니와 함께 아이 볼기를 몇 차례 때려주고 나서 지운다고 지웠건만 덜 지워진 모양이다. 그 자국이 TV 화면 위에서 장난을 친다. 화면의 중간쯤에 그어진 사선은 화면 속 잘생긴 탤런트의 얼굴에 흉터를 만들기도 하고 입을 찢기도 한다. 광대뼈 밑이나 눈 혹은 이마에 새겨진 실금 하나로 사람들 인상이 달라지는 게 통쾌하다. 긴 생머리를 풀어헤친 여자 탤런트는 저 자국 하나로 금세 10년은 늙어 보였고 인상 좋아 보이던 아나운서의 얼굴도 이마주름 하나로 삶에 찌든 모습이 되었다. 커피 믹스를 들고 나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라고 선전하던 배우가 다른 채널에서도 동시에 같은 선전을 하고 있다. 어느 화면에서는 라면 국물을 후루룩 거리고 또 다른 화면에서는 짜장면을 먹는다. 검은 사선은 어느 장소고 가리지 않고 따라다니며 회방을 놓는다.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내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갈 리 없을 터. 그럼에도 나는 검은 선을 좇으며 연신 채널을 돌린다. 선이 커피가 든 막대를 잘라도 커피잔을 그어도 커피는 쏟아지지 않는다. 내 인생도 이럴 수는 없을까. 요즘의 내 현실도 누군가가 그어놓은 저런 낙서라면 좋겠다. 아무리 심해도 새로 도배만 하면 말짱해지는, 물걸레로 싹싹 닦으면 지워질 수 있는 그런 낙서. 얼마쯤 지워내면 예전처럼 큰아들과 함께 수진이 어미가 집에 나란히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오기는 올까? 쓸데없는 망상이다. 아침에 아이를 때린 게 마음에 걸려 잠들어 있는 애를 공연히 들썩여 본다. 한창 제 어미손이 필요한 아이들이다. 그런 걸 알면서도 일을 저지르는 아이들에게 늘 몸이 먼저 화풀이를 한다. 한숨을 내쉬며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다. 내일 둘째 아들 집에 가려면 잠을 자두어야 하건만 아직 잠은 멀리 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둘째가 근 한 달을 벼르더니 이제야 집들이를 하겠다고 했다. 이모님과 아주버님도 함께 오세요. 둘째 며느리가 마지못한 듯 기어드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싹싹하던 큰 며느리에 비해 부침성도 없고 여리기만 한 둘째 며느리다. 하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라 그 애들 앞에서는 속말조차 가리게 된다. 제 앞가림하기도 버거워 보이는 며느리에게 뭘 얻어먹겠나 싶어 거절하려다가 한 번은 가봐야 할 일이라 그러마 하고 승낙했더니 그게 또 내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 초저녁 잠이 짙은 나이건만 잠이 얼씬되지를 않는다. 낮에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작은 애들의 뜻을 알렸다. 이럴 때 못 이기는 척 한번 가봐야지. 생전 안 볼 사람들도 아닌데 와서 네 새끼들도 한번 들여다보고. 대답이 시원치 않았다. 이 늦은 시각까지 연락이 없는 걸 보면 안 오는 게 확실한데도 귀는 여전히 문을 향해 열려 있다. 채널을 이장희가 노래를 부르는 화면에 고정시킨다. 이장희는 남편이 젊은 시절 내게 불러주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벗겨진 머리와 굵은 주름, 예전에는 이런 늙은 사람들이 싫었는데 이제는 그런 이들이 부담 없다. 이장희와 동창이라서 사회를 맡게 됐다는 여배우가 부풀린 머리에 목을 드러낸 흰 드레스를 입고 있다. 꾹 짜서 던져놓은 행주같을 내 모습과는 달리 예순이 넘었다는 여배우의 얼굴은 여전히 곱고 단아하다. 하지만 그녀 역시 세월을 비껴가지는 못했다. 여전히 날씬한 몸매와 고운 얼굴임에도 그녀의 목주름에 눈이 간다. 예전에도 탁한 목소리였건만 힘겹게 나오는 목소리가 늘어진 목주름 때문인 것만 같다. 거칠 것 없이 한 세상을 풍미한 여배우건만 세월을 비껴가지 못한 모습이 내 마음을 위로한다. 전화를 걸려고 동전 바꿨네. 종일토록 번호판과 씨름했었네. 그러다가 당신이 받으면 끊었네. 오래된 노래가 꿈속에서도 기억을 두드렸던 모양이다. 남편이 돌아누우며 중얼거린다. 그만 자지. 피곤하다면서. 남편은 저 노래로 사랑을 고백했었다. 그 뒤로도 저 노래를 부를 때면 중간에 기타줄을 뜯던 손을 멈추고는 그건 너 하며 손가락을 뻗어 나를 가리키곤 했었다. 하지만 그때의 그는 없다. 지금 남아있는 그는 새로운 시간이 만든 낯선 사람이다. 조금씩 변했기 때문에 낯섦을 느끼지 못할 뿐 그와 나는 그 시절의 우리가 아니다. 가끔 젊은 시절을 들추어내는 나를 보며 남편은 철없는 애 보듯 한다. 그 눈빛이 연한 부분은 다 녹아버리고 뻣뻣한 인맥만 남은 나뭇잎처럼 버석거린다. 나도 모르게 무릎을 달싹이며 노래를 따라 부르다 고음을 내야 하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가수처럼 목을 길게 뽑아 올린다. 삶의 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걸까? 젊은 날의 객기와 더불어 저절로 오르던 흥은 사라지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나 화면으로 보는 나나 왠지 애만 쓰고 있는 느낌이다. 손등에 도드라진 정맥을 보는 것처럼 처량하다. 추위 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나이테가 생기는 나무처럼 사람들의 몸속 어딘가에도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을 터 무심할 수만은 없는 노래가 나오는데도 가늘게 코를 골며 다시 잠에 빠지는 남편. 그는 그 흔적이 줄어든 머리숱으로 남은 걸까? 젊은 시절의 곱상하던 모습은 간데없고 푸푸 숨을 내쉬는 모습이 곧 떨어질 듯 매달려 있는 겨울 가로수 잎처럼
아슬아슬하다. 남편 옆자리에서 자던 수진이가 뒤척인다. 한바탕 앓고 난 뒤라 아이 얼굴은 더 조망만해졌다. 빗기 없는 얼굴에 제 어미의 모습이 어린다. 머리카락에 허옇게 묻은 것은 밀가루일 것이다. 저녁나절 저 어린 것에게 심하게 군 게 마음에 걸린다. 허허, 할머니, 나도 만두 만들고 싶다. 내일 아들네 가져갈 만두소를 버무리고 있는데 수진이가 식탁 옆에 붙어서서 치근거렸다. 뭔가 요구를 할 때면 다른 아이들처럼 떼를 쓰는 게 아니라 헛웃음을 치는 아이였다. 지난주 내내 감기로 고생하다 겨우 기운을 차린 아이의 눈이 퀭했다. 피곤하면 눈부터 푹 꺼지는 것이 제 어미와 꼭 닮았다. 제 누나를 따라 동진이까지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졌다. 귀찮게 달라붙는 아이들이 성가셨다. 아니, 민망할 정도로 눈치부터 살피는 아이들에게 성이 났다. 제 어미였다면 이렇게까지 눈치를 살필까? 벼랑간 역정이 우욱하고 밀려왔다. 늘 널려있는 장난감이었건만 아이들이 거실 한가득 늘어놓은 장난감을 핑계삼아 꽥하고 소리를 내질렀다. 저거나 치우지 못해? 어떻게 된 애들이 늘어놓을 줄만 알았지 치울 줄을 몰라. 대체 누구를 닮은 거니? 이 소리만은 꾹 눌러 참았다. 언젠가 제 어미를 탓하는 말을 들먹였다가 4살 비기 수진이한테 호되게 당한 기억이 사라지지를 않았다. 대체 너는 시집 오기 전에 뭘 보고 배웠니? 서방밥을 제때 챙겨줄 줄 아나? 애를 제대로 거둘 줄 아나? 열나절 잠만 퍼질러 자고. 불시에 찾은 아들네 집은 그야말로 반지꼬리 속의 실꼬리처럼 어질러져 있었다. 반갑다고 달려드는 수진이를 품에 안으며 발끝에 차이는 장난감을 집어 통에 넣었다. 인형 치마에 달라붙은 잿빛 먼지 뭉치가 속구리 속으로 함께 들어갔다. 저절로 혀를 차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품에 안겼던 아이가 나를 밀어냈다. 품에서 벗어난 수진이는 허리에 두 손을 턱 짚더니 눈을 동그랗게 찢으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야단치지 마. 우리 엄마 욕할 거면 할머니 집으로 가. 커피를 타오던 제 엄마가 놀라 아이의 입을 틀어막았지만 아이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아빠 때문에 우리 엄마 어젯밤에도 울었단 말이야. 아빠 안 들어와서 엄마가 술도 마셨단 말이야. 제 어미에게로 돌아서면서도 아이는 도끼 어린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아이 눈길을 피하며 바라본 베란다 구석에는 소주병이 나란히 서 있었다. 애를 가진 여자가 술까지 마신다니 뭔가 심상치 않았다. 그 무렵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원만치 않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러나 활은 안으로 굽는 법, 둘째를 가져 예민해진 며느리 탓이려니 여겼다. 그리고 별나게 애 가진 것을 유세하는 젊은 것들이 못마땅했다. 그때 애들 문제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안 일어났을까.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며느리에게 물었건만 별것 아니라며 입을 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어도 늘 하던 대답 그대로였다. 그 사람이 배가 불러오니까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도 불시에 집에 드나들지 마세요.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별일 아니라는 말에 안심했다. 안심되었기에 제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아들 녀석이 되레 괘씸했다.
그래서 오냐, 안 가마, 안 갈 테니 네 처에게도 애매하게 시험이 탓하지 말라고 해라. 쏘아붙이며 소화기를 내려놓았다. 제 어미랑 살 때는 그렇게 당당하던 수진이었다. 그때 이후 속이 빤한 어린 것 앞에서 말을 가려하게 되었다. 지청구를 들은 아이는 노염도 타지 않고 제 동생과 함께 거실의 장난감을 다 치우더니 쪼르르 달려와 다시 헛웃음을 쳤다. 허허, 할머니 다 치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만두 만들어도 되죠? 저것도 살기 위한 몸부림일까? 아이는 언제부터인가 무안하거나 어색한 상황이 되면 일부러 목소리를 굵게 만들어 헛웃음을 쳤다.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줘도 그때뿐 아이의 헛웃음은 이제 버릇이 되었다. 아이들에게 반죽을 떼어주고 만두를 만들게 했다. 손끝이 여문 수진이는 제법 만두 모양을 만들어냈다.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난 것은 요 작은 고사리 손 덕분이었다. 무슨 꿈을 꾸는 건가? 수진이가 잠결에 미간을 찌푸린다. 깨어 있었다면 분명 헛웃음을 내뱉었을 것이다. 눈으로는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입가에는 허허하고 헛웃음이 매달리는 아이. 나이에 비해 속이 빠르게 들어차는 애를 보며 속이 짠하다 못해 아려온다. 몇몇 지인들과 앉아 수다를 떨던 이장이가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를 부른다. 부모님들이 무슨 일인가로 집을 비운 날이었다. 그 틈을 타 오빠 친구들이 모여들었다. 마당에는 모깃불이 피어 있었고 하늘에는 모깃불에서 날아간 불티들이 별이 되어 반짝거렸다. 평상에는 오빠와 비슷한 시기에 제대한 상현 오빠가 기타를 안고 있었다. 그들은 당시 유행하던 길가에 앉아서 연과 따위의 노래를 연달아 불러댔다. 방문을 굳게 닫았지만 여고 2학년이었던 나의 마음은 연신 그 마당가를 서성였다. 그들 틈에 끼고 싶었지만 왠지 쑥스러웠고 모른 척하자니 마음에 너울이 일었다. 마침 늦게 나타난 오빠의 한 친구가 수박을 사들고 왔다. 오빠가 나를 부르더니 수박 좀 썰어달라고 했다. 수박을 썰어서 들고 나가자 오빠 친구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와, 수키가 언제 이렇게 아가씨가 됐냐? 이제는 시집 가야겠구나. 넌 이 오빠가 찜했다. 상큼한 수박향이 마당 가득 고였던 수컷들의 냄새를 단숨에 몰아내던 밤이었다. 이런 아우성 속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왔다. 눈을 감은 상현 오빠가 이장희를 흉내낸 목소리로 낮게 음을 깔면서 끊어질 듯 노래를 불렀다.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유행가 가사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절묘하게 다가온다. 마치 고백하는 듯한 노랫말이 나를 향한 것 같았다. 저음의 음성이 감미로웠다. 그날 이후 그는 나를 위해 노래를 자주 불러주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던 해에 내게 청혼했다. 24살의 나는 엄마가 되었다. 저 방청객들이 대부분 내 또래지 싶다. 굵은 손마디에 적당히 나온 뱃살, 이 몸을 거침없이 드러내며 마음껏 웃어도 흉이 되지 않는 나이. 나도 저들처럼 살 줄 알았다. 아들을 둘 낳아 기르는 동안 자잘한 마음고생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잔잔한 인생이 남았으려니 생각했다. 그러면 남들처럼 정년퇴직한 남편과 여행이나 다니며 한가로운 노년을 보낼 심산이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3년 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다. 어떤 모임에서건 노래 부르는 것을 즐기던 남편이 노래를 접은 것은 큰아들 때문이었다. 사춘기를 맞은 큰아들은 툭 하면 집을 뛰쳐나갔다. 아들이 처음 집을 나갔을 때는 나 역시 불길한 생각과 걱정으로 밤을 새웠다. 그러나 친구와 오락실에서 밤을 새웠다며 후줄근해져서 돌아오는 녀석을 보자 화가 치밀었다. 문 앞에 서 있는 녀석을 향해 방비를 집어던졌다. 아들은 며칠 뒤 다시 집을 나갔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야속함에 치가 떨렸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던 나와 달리 마음 여린 남편은 아들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중국집이나 주유소 등을 수소문해서 찾아내 나무라고 타일러서 데려온 아들은 우리가 겨우 마음을 놓을만 하면 무엇에 씌인 듯 또 뛰쳐나갔다. 우리는 아들의 마음을 잡고자 무진 애를 썼다.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다녀서 새 오토바이를 사주었고 음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박봉을 털어 기타며 드럼 세트를 들여놓아 주었다. 그러나 아들은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마음을 잡지 못했다. 고등학교를 몇 군데나 옮겨 다닌 끝에 겨우 졸업하여 한 지방대학에 입학했다. 군대에 보내고 나서야 이제 한시름 놓았다 싶었는데 제대한 후에도 아들의 방황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문을 열고 한참을 머뭇거렸다. 하도 애를 먹었던 터라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건만 곱게 맞아주기가 어려웠다. 왔으면 들어오든지 못 올 때 같으면 나가든지 바람 들어오는데 왜 그렇게 문을 열고 서 있니? 족 쏘아붙이며 돌아서는데 낯선 기운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배가 둥실 부른 여자가 아들에게 등을 떠밀려 문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수진이 어미였다. 아들은 그렇게 대학 졸업을 앞두고 한 아이의 아비가 되어버렸다. 그만큼 애를 먹였으면 염치가 있어서라도 잘 살아줄 법하건만 둘은 툭 하면 싸워댔다. 애들 싸우는 것처럼 보기 싫은 일이 있을까. 그 꼴 안 보려고 서둘러 분가를 시켰건만 아들은 출근길에 툭 하면 수진이를 이 집에 데려다 놓았다. 부부싸움을 했다는 증거였다. 내 눈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며 남편이 먼저 나가 아이를 받아 안고는 했다. 결국 둘째인 동진이가 태어나 돌도 되기 전에 둘은 갈라섰다. 내 아들 녀석 변변치 않은 거야 알고 있던 터. 어린 피덩이를 팽개치고 집을 나간 며느리도 거기서 거기 독인 객인이었다. 아니 오히려 더 모질고 야속해 보였다. 주식을 한답시고 회사 돈에 손을 댄 아들은 여자도 사귄 모양이었다. 며느리는 집 전세금을 빼주는 조건으로 이혼을 요구했다. 공금 횡령으로 유치장에 들어간 아들을 빼내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사채업자들을 만나 사정하는 몇 개월 사이 드문드문 새치가 있던 남편의 머리는 하얗게 새어버렸다. 어린 것들은 하루아침에 내 차지가 되었다. 불어나는 이자를 갚으려니 부득이 이사해야 했다.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며 마련한 아파트를 처분해서 빚을 갚고 서울 변두리 아파트로 전세를 얻었다. 겨우 옥살이에서 풀려난 아들은 면목이 없는지 직장을 알아본다며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아들에게 말이 좋게 나갈 리 없었다. 눈치 빠른 수진이는 내가 제 아빠의 전화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내 억양으로 알았다. 어느 날인가 아들과 통화를 끝내고 나니 수진이가 두 돌이 지난 제 동생의 손을 잡고
나를 노려보며 서 있었다. 화난 짐승처럼 몸에 갈기를 선 채였다. 할머니, 왜 그렇게 우리 아빠를 미워해요? 삼촌 전화는 친절하게 받으면서 왜 우리 아빠 전화는 그렇게 냉정하게 받아요? 우리 아빠한테 갈 거예요. 기가 막혔다. 갈 곳도 없는 것들이 가겠다고 나서는 모습에서 제 어미 모습이 보였다. 잘 배웠다. 툭 하면 집 나가는 것까지 제 어미랑 똑같구나. 가라 가. 제 어미가 핏덩이인 동진이를 던져놓고 가버린 후 오직 제 아빠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이었다. 저녁이 되면 제비 새끼들처럼 현관만 바라보며 제 아비를 기다렸다. 아비가 매일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다. 현관에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 쪼르르 달려나왔다가 할아버지나 삼촌이면 실망하는 빛이 역력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던 것들이었다. 그런 어린 것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늘 감정이 먼저 나섰다. 내 서슬에 제 동생에게 신발을 신기던 수진이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가자, 아가야. 그래도 동생이라고 챙기는 것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 조그만 것들까지 나를 깔보나 하는 마음에 서운하고 괘씸하기도 했다. 어찌하나 볼셈으로 가만히 두고 보니 현관 앞까지 내려선 수진이는 동생 손목을 잡고서도 문을 나서지는 않았다. 저로서도 갈 곳이 마땅치 않았을 것이다. 속 모르는 동진이만 현관 손잡이에 매달려 나가려고 용을 써댔다. 그래, 갈 곳이 있으면 가봐. 이제는 아들놈도 모자라 조그만 소녀 새끼까지 이 할미 속을 긁는구나. 팔짱을 낀 채 어기장을 부렸다. 그때 낮은 음성으로 울 듯 말 듯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우리 아빠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선풍기도 사주고 냉장고도 사줬잖아요. 그러면 착한 아들인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 때문에 돈 벌러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 잘 키우려고요. 그 웃음에 소름이 돋았다.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 입으로 웃고 있는 아이가 낯설었다. 아들이 결혼 예단 대신이라며 몇 년 만에 내 생일에 맞춰 집에 들여놓은 냉장고를 들먹이는 아이의 영악함에 혀가 내둘러졌다. 그런데 저 낯선 웃음소리는 뭐란 말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얼른 달려가 아이를 보듬어 안았다. 그 후 조심한다고 하건만 아이의 헛웃음은 고쳐지지 않는다. 이제는 수진이가 있을 때면 아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아이의 눈치를 살핀다. 부드럽게 나가는 말투가 마음에 들면 수진이는 전화통 옆에 붙어서서 해 하고 웃는다. 웃음과 달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수진이의 웃음은 환하다. 그래도 핏줄이라고 제 아빠 역성을 트는 소녀딸 마음 씀씀이가 이 늙은 어미보다 나아 보였다. 그간 내가 몹쓸 짓을 많이 했구나 싶기도 했다. 동진이가 몸을 뒤척인다. 오줌을 가릴 나이가 지났건만 아무래도 제 어미의 사랑이 모자라서 그런가. 아이는 자면서 자꾸 오줌을 지린다. 그 바람에 푹신한 요 대신 빨기 쉬운 얇은 포대기가 그의 잠자리다. 그 위에서 자는 모습을 보면 영 마음이 편치 않다. 포대기를 들추고 내복 바지를 내린다. 녀석의 고추가 바짝 서 있다. 빈 우유통을 가져다 대자 바로 오줌이 나온다. 옷을 추슬러 입히고는 아이를 안는다. 아직 전내가 빠지지 않은 아이, 가슴이 저릿해진다. 제 어미의 품이 그리우련만 그걸 미처 깨닫지도 못한 아이다.
아이를 요 위에 내 자리로 안아다 눕힌다. 정년퇴직을 앞둔 남편은 며느리가 떼어놓고 간 아이들을 쌓아누며 말했다. 우리가 키웁시다. 아이들 때문에 젊은 애들 인생을 볼모로 잡을 수는 없지 않겠소. 퇴직하면 내가 같이 돌볼 테니 그때까지만 당신이 애써줘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마음이 여린 남편이 애를 많이 썼다. 잠이 짙은 나는 아이들이 깨어 우는 소리도 잘 듣지 못했다. 아이가 울면 예민한 남편이 먼저 일어나 분유를 타서 입에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곤 했었다. 큰아들이 집을 지쳐나가도 서운한 감정에 소리부터 지르며 악을 쓰는 나와는 달리 남편은 나 모르게 아이를 수소문해 만나고 설득해서 제 발로 들어오는 것처럼 일을 꾸몄다. 자그마한 얼굴에 웃는 모습이 맑아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키던 남편은 아들놈 뒷바라지에 히아리처럼 되어버렸다. 노래가 스며들면 꿈결에라도 즐거울 법하건만 이마에 잡힌 세로주름은 자는 동안에도 퍼지지 않는다. 그 예민하던 성격도 이제는 지친 몸을 일으키지 못한다. 며칠 전부터 장롱문에 걸려있는 분홍색 드레스는 어린이집 졸업 파티 때 입을 수진이 옷이다. 옆집 하림이 엄마가 준비하는 것을 보고 나도 졸업 선물로 수진이가 좋아하는 색의 드레스를 준비했다. 수진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드레스를 입었다 벗었다 하며 수선을 피워댔다. 머리를 따으랬다가 둘로 묶어 올리랬다가 하며 연신 거울 앞으로 나를 불러들였다. 할아버지가 옷 색깔에 맞춰 분홍색 부츠를 사온 뒤로는 잠들기 전까지 신을 신은 채 집안을 돌아쳤다. 제 것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는 동진이를 달래며 아끼던 뽀로로 인형도 선뜻 건네주었다. 저렇게 겉으로는 멀쩡하게 구는 아이였지만 그 속을 누구보다 내가 알고 있다. 지난주였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수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현관 앞에 무너지듯 쪼그려 앉았다. 뭔가 편치 않은 일이 있으면 곧잘 그런 식으로 배가 아프다거나 다리가 아프다면서 제 감정을 숨기곤 하는 애였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건만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제 엄마가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할머니 집에서 사는 거라고 얘기했단다. 거짓말하면 못 쓴다고 타일렀지만 아이는 예의 헛웃음을 치며 말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다른 애들이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화가 풀리면 동진이랑 나를 데려갈 거예요. 지나치게 영리하고 똑똑해서 은근히 앞날이 걱정일 때가 있는 아이였다. 우리 공주님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 있었구나. 오늘 음악 시간에는 뭘 배웠나? 엉놀이를 치며 현관 앞으로 가 아이를 끌어안았다. 수진이는 음악에 재주가 있었다. 그것도 비 내림인가. 피아노를 전공한 제 어미를 닮은 모양이다. 절대 음감을 가졌다고 했다. 한 번 들은 노래를 피아노로 금방 따라친다며 어린이집 원장은 여러 학부모들 앞에서 수진이를 칭찬했다. 아이도 음악 얘기를 하면 금방 기분이 풀리곤 해서 풀 죽어 있는 아이를 달래는 방법으로 잘 이용하는 멘트였다. 아이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은 채 고개를 저었다. 오늘 새 노래를 배웠어요. 근데 선생님이 졸업 파티 때 나보고 그 노래를 하래요. 아이는 버릇이 된 웃음소리를 내며 힘없이 말했다. 잘 됐네. 축하한다, 손녀야. 그런데 무슨 노래인데 표정이 그래?
일부러 과장된 표정으로 대꾸했다. 그러자 수진이 물기가 어른거리는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엄마가 성그늘에 굴 따러 가면 할머니, 근데 이 노래를 부르면 왜 친구들이 보고 싶을까요? 노래가 슬프니까 자꾸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흥얼거리던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이의 마음이 보였다. 정작 보고 싶은 것은 친구가 아니라 제 어미일 것이다. 꾸무럭하게 가라앉은 바깥 날씨는 한바탕 눈이라도 퍼볼 기세였다. 묵직한 몸은 여기저기 쑤셔대고 아이를 기다리며 창밖을 내다보는 마음이 공연히 허랑하던 참이었다. 어린 것의 마음도 이럴 거였다. 그 슬픈 곡조에 애틋한 가사가 여린 마음을 후벼 팠을 것이다. 그런데 이 어린 것은 그 마음을 감춘다고 감추고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세상을 살피는 아이가 되어버린 걸까? 가슴이 미어졌다. 이리 와. 금방 친구들과 헤어지고 돌아왔는데 무슨 친구가 보고 싶어? 자꾸 마음과 다른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했지? 할머니한테는 속마음을 얘기해도 괜찮아. 아이를 안으며 다독이자 수진이의 얼굴에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할머니, 진짜로 나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할머니 화 안 낼 거예요? 헛웃음이 빠진 아이의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럼 괜찮아. 할미가 화 안 낼 테니 네 마음을 감추지 말고 얘기해. 아이의 등을 쓸며 토닥이자 아이의 입술이 먼저 실룩거렸다. 할머니,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네? 우리 엄마 한 번만 오라고 해주세요. 가슴이 뭉텅 베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안으로 말려 들어갔던 울음이 신음소리를 내며 빠져나왔다. 울음을 터뜨린 아이를 끌어안았다. 낮잠이 들었던 동진이가 제 누나 울음소리에 깨어나 눈을 비비며 걸어 나왔다. 그러고는 제 누나 등에 엎어져 같이 울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울 때도 엄마를 찾지 않던 아이였건만 제 누나가 엄마를 부르며 울자 어린 것도 엄마를 찾으며 울었다. 어쩌자고 저 어린 것들 소견만도 못한가. 이 어린 것들을 두고 가버린 며느리가 더욱 괘씸했다. 터지려던 오열을 흑 속으로 삼켰다. 수진이가 그 마음을 눈치챘는지 가슴에서 떨어지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 엄마 미워하지 말고 한 번만 오라고 해요. 할머니가 오라고 하면 우리 엄마 올지도 몰라요. 내가 노래하는 것 한 번만 보러 오라고 해요. 네? 아이고, 이거사. 사정하는 아이를 안으며 삼켰던 오열을 뱉어냈다. 마침 퇴근에 들어서던 남편이 그 광경을 보고는 끄끄 흐느꼈다. 그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울고 난 뒷날부터 수진이는 호되게 앓았다. 그렇게 앓으면서도 피아노 연습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아이를 보며 어찌해야 할지 속에서 갈등이 일었다. 언젠가 수진이 엄마가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전화를 걸어왔다. 야속한 마음에 단칼에 잘라버렸다. 새끼를 버릴 때 그 정도 각오는 했을 거 아니냐고. 키우지도 않은 애미가 무슨 자격으로 애미라고 나서느냐고. 그 후로는 소식 없는 며느리를 수진이의 졸업 파티에 불러야 하는 걸까. 숙제를 하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다. 이제 이장희 콘서트도 끝났다. TV를 끄고 동진이가 누웠던 자리에 누웠다.
아이의 비릿한 전례와 함께 현실이 슬그머니 들어앉는다. 수진이 엄마를 아이 어린이집 졸업 파티에 오라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깜빡 잠이 들었나 싶은데 창가가 부였다. 현관 앞이 부산스러워 나가보니 내복 차림의 아이들이 현관부터 거실 바닥까지 스티커를 붙여놓았다. 소리가 곱게 나가지 않는다. 그걸 바닥에 붙이면 어떡하냐고 소리를 지르자 밑주름이 서 있던 수진이가 대꾸한다. 오늘 이모 할머니가 오시잖아요. 집을 예쁘게 꾸미는 거예요. 별 스티커로 길을 만드는 중인데 할머니는 싫어요? 아들네가 이혼하고 집을 옮기면서 사람들의 발길을 막았다. 남세스럽기도 하고 속이 편치 않아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혔다. 오갈 사람도 없으니 아이들이 사람 그리워하는 것도 이해가 됐다. 더구나 이모 할머니가 제 엄마에게 호의적이었다는 걸 알고 있는 수진이다. 대신 이모 할머니가 다녀가시면 너희가 떼어내야 한다. 친정엄마를 일찍 여인 작은 며느리의 살림살이가 오죽할까 싶어 잘 쓰지 않은 그릇들을 챙겼다. 나들이에 들떠 얼굴에 토닥토닥 로션을 바르던 수진이 쪼르르 달려와 왜 그릇들을 싸느냐며 참견을 한다. 작은 엄마네 갖다 주려고. 손님을 초대하면 그릇들이 많이 필요하거든. 할머니 집에는 안 쓰는 그릇이 많으니까 좀 나눠주려고. 나름 정성을 들여 설명했다. 플라스틱 바가지며 밥 공기를 쭉 훑어본 수진이 묻는다. 이것도 주려고요? 어디선가 선물로 받은 큰 접시를 수진이 드러내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예쁜 걸 써야지. 안 그러냐? 쓰지 않고 싸두었던 커피잔을 챙기는데 아이가 아예 거실 바닥에 누워버린다. 얼른 옷을 입고 준비해야지. 왜 그러냐고 묻자 아이는 한숨을 몰아쉰다. 눈에는 눈물이, 입가에는 어정쩡한 웃음이 섞여 있다. 정말 그걸 다 갖다 준단 말이에요? 의자를 놓고 찬장 꼭대기에 있던 찬압과 수저 세트를 꺼내놓자 아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기어이 울음을 터뜨렸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통제선을 넘어선 듯 헛웃음이 사라지고 없다. 방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이 달려나오며 왜 그러냐고 아이를 일으켜 앉는다. 할머니가 저 그릇들을 다 작은 엄마한테 준대요. 다 줘버리고 나면 나 시집 갈 때는 뭘 가지고 가란 말이에요. 남편이 웃음을 머금은 걸 본 아이는 아이의 대성통곡이다. 발버둥질까지 치는 아이가 모처럼 아이답다. 남편은 아이를 달래느라 진땀을 흘린다. 너 시집갈 때는 더 좋은 것들 많이 나올 테니 걱정하지 마. 이 다음에 이 할아버지가 더 좋은 거 많이 사줄게. 그래도 수진이는 못마땅하다. 아, 어서 일어나. 작은 집에 안 갈 테야. 그럼 집이나 보고 있던가. 결국 호통을 치는 건 나의 몫이다. 내가 동진이에게 옷을 입히며 수선을 피우자 수진이 누운 채 협상을 해온다. 할머니, 그럼 작은 엄마한테 이걸 갖다 주면서 빌려주는 거라고 하세요. 네? 저도 교만쩍은지 어느새 입가에 웃음을 물고 있다. 그러고는 주는 것과 빌려주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빌려주는 거는 언젠가는 돌려주어야 하는 거니까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빌려주는 거로 하라는 그 말에 남편이 대신 대답한다. 그래, 내가 작은 엄마한테 말해줄게. 잘 쓰고 있다가 수진이 시집갈 때 돌려주라고. 그럼 됐지? 그제야 얼굴을 푼 아이가
배시시 웃으며 일어선다. 그런데 이모 할머니가 왜 안 오시지? 할머니, 나 이 옷 입으면 안 돼요? 헛웃음을 물며 방으로 들어간 아이가 분홍 드레스를 만지작거린다. 파티에 입어야 한다고 말하려다 10대 현실과 타협하는 아이가 안쓰러워 그냥 고개를 끄덕여준다. 내 허락이 의외라는 듯 아이가 오히려 고개를 찾는다. 아니에요. 졸업 파티에서 입을게요. 근데 이모 할머니가 왜 안 오실까? 허허 하는 선웃음에 힘이 빠져 있다. 제 어미를 만나게 되면 저 아이의 선웃음이 사라질까? 아이들을 만나게 해준 후에 제 어미가 다시 떠나버리면 아이의 충격이 더 커지는 건 아닐까? 누군가 나의 눈앞에 어른거리는 이 문제를 싹 해결해 줄 수는 없을까? 문득 창문 너머 베란다에 붉은 기운이 어rum거린다. 꽃이다.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터라 베란다에 몇 개 있던 화분조차 돌볼 틈이 없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꽃을 피운 것이 있다니. 베란다 문을 열고 내다보니 지난 봄 큰아들이 수진이와 사왔던 화분에 새끼 손톱만한 꽃들이 피어나 있다. 이거 아빠가 내 생일 선물로 사준 꽃길입니다. 어느새 수진이 내 앞으로 와서 들여다보고 있다. 긴 가지 끝에 꽃을 피운 모습이 기린을 닮았다고 꽃기린이라 부른다고 했던가. 그 이름을 잊지 않고 있는 수진이가 영악스럽다. 작은 줄기에 비해 가시가 야무지다. 모처럼 아비 노릇을 한 것이 기분 좋았던지 그때 아들은 화분을 들고 와서 입을 열었다. 이게 꽃잎이 아니라 실은 잎사귀가 변한 포래요. 실제 꽃은 이 두 장의 포 사이에 숨어 있어요. 수진이가 하도 사달라고 해서 사긴 샀는데 물을 잘 주지 않아도 잘 자란다니까 너무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 말대로 물 주는 것조차 잊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피어난 꽃이 고맙다. 갈증을 견디느라 그랬을까. 연약한 줄기에도 잎 대신 가시가 잔뜩 솟아있다. 왠지 수진이의 헛웃음을 닮은 것 같은 화분이 안쓰럽다. 턱 밑에 들어와 있던 수진이를 꼭 끌어안는다. 나의 애정 표현이 의외였던가. 꽃인 양 행세하는 붉은 포가 헛웃음을 터뜨린다. 할머니, 왜 이래? 어린 몸이 내 안에서 버둥거린다. 그 웃음이 나를 찌른다. 마치 장가시에 찔린 것처럼 온몸이 따갑다.